추석을 며칠 앞둔 새벽, 김정수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며 켜졌다가 이내 잔잔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이 남아있는 흙냄새가 은근히 풍겨왔습니다. 먼 동네 개 짖는 소리와 마당을 쓸고 있는 이웃의 빗자루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은 서서히 푸르스름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반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꺼내놓는 물건이었지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송편 반죽이 하얀 덩어리처럼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떡 반죽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한숨과 기억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바닥에 반죽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손길은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손끝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반죽을 길게 잡아당기다 보면 문득문득 멈추곤 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빚어낸 송편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릇에는 고작 세어볼 수 있는 정도의 송편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상에 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요. 그런데도 정수는 송편을 더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은 멈추었고 그 멈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덜컥 열리며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손녀 민지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은 반짝였지요. 할머니, 벌써 송편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몇 개밖에 없어요? 민지는 접시 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거란다. 다 만들지 않는 게 맞아.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송편은 많이 만들어야 다 같이 먹지 않나요? 어린 눈에는 그저 단순한 의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흔들렸습니다. 명절상에는 빈자리가 필요하단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부엌 공기는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송편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가 지닌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정수는 다시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송편 하나를 더 빚어내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릇 위에 놓인 몇 개의 송편과 그 옆에 텅 빈 공간.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지켜온 명절의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며느리 선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 끈을 매며 아직 눈가에 피곤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선희는 송편 접시를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송편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올해는 아예 그냥 사와서 쓰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조금씩만 만드실 필요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리려 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체념과 고집이 뒤섞인 것이었지요. 사오는 거랑 내가 만드는 거랑은 달라. 이건 꼭 내가 해야 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묵혀온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편 몇 개가 전부인 접시를 보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절상에 음식이 모자라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손님들 오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그녀는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시 옆에 빈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세월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였지요. 민지는 아직도 궁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눈은 어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을 더 빨리 포착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정수는 손녀의 시선을 피했어요. 차마 지금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들어왔지만 정순의 마음속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송편 몇 개와 빈자리 하나. 그것이 그녀의 오랜 명절의 시작이었고 오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해. 누가 뭐라 해도 이 빈자리는 남겨둬야 해. 그 다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기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자마자 보인 건 여전히 몇 개만 놓여있는 송편 접시였습니다. 선희는 그 광경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송편이야 늘 명절마다 해오던 것이라 큰일은 아니었지만 더군다나 어머니의 손놀림은 이미 멈춘 듯 보였고 그 눈길은 송편보다도 접시 옆에 빈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희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절이란 건 언제나 음식이 상위에 풍성히 차려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상위를 가득 채우는 게 체면이고 또 전통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마다 고집스럽게 몇 가지 음식만으로 상을 차리셨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였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늘 체면이 서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덧붙였습니다. 다른 집들은 요즘 이렇게 안 해요. 다들 시장에서 사오고 또 반찬 가게 이용하기도 하고 음식 종류도 간단하게 차리는 추세라는데 어머니만 왜 굳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라는 말이 끝에 묻어났지요. 정수는 다시금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선희가 바라는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버티며 쌓인 체념과 고집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음식은 손맛이 없단다. 명절은 손맛이 남는 거야. 그 순간 선희의 눈썹은 더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은 늘 갈등으로 이어졌지요. 그녀는 속으로 손맛이 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며 눈길을 돌렸습니다. 부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송편 몇 개만 놓인 접시는 이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눈길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던 겁니다. 어머니, 송편이 부족하면 손님들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명절 준비로 이미 허리가 쑤시는데 그마저도 어머니의 고집으로 상황이 꼬인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북받쳤던 것이지요. 정수는 이번에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끝을 접시 위 빈자리에 얹으셨다가 떼셨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선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 자리에는 이유가 있단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선희는 답답해하며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리며 부엌 공기가 찌릿하게 갈라졌습니다. 민지는 그런 엄마를 눈으로 따라보다가 접시 위의 빈자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빈자리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송편 더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부엌에 있던 세 사람을 동시에 멈추게 했습니다. 정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걸 들으며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시어머니의 말없는 태도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화라도 내주면 좋으련만 늘 이렇게 미소와 한숨으로 버티는 모습은 며느리의 불만을 더 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힘들게 일만 하는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건 말도 안 해주고 이게 가족인가 싶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다시금 침묵을 택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두 어른 사이에서 무엇인가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접시 위 빈자리를 오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순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을 손에 든 성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모른 척할 뿐 늘 그랬듯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금 접시 위 송편 옆 빈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빈자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 며느리의 서러움, 손녀의 호기심, 아들의 무심함까지 모두 빨아들이며 가족을 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로 부엌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아직은. 거실에서는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활자를 눈으로만 훑고 있었습니다. 사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만 섞인 목소리와 어머니의 낮고 느린 대답이 부엌에서부터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일부러 신문에 집중하는 척을 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성우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모른 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그는 늘 중간에 끼어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에는 손을 놓고 살았고 그 빈자리를 어머니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성우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아내와 어머니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반복하는 셈이었지요. 그는 신문장을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곧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정순의 낮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서로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작은 발걸음으로 거실로 와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엄마 또 싸우는 거예요? 아이의 눈빛은 해맑았지만 말 속에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공기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신문지를 접은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혼자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까? 그 목소리는 매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두 여인은 여전히 대면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냉장고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정수는 송편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제발 좀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명절이잖아요. 성호의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실상은 회피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였지요. 선희는 곧장 남편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그냥 넘어가자고. 저는 넘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명절마다 똑같이 힘든데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성호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만 참아. 오늘만 지나면 되잖아.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선희의 눈은 붉어졌고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어머니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만 하고 그게 제일 비겁한 거예요. 정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명절인데 왜 이러니? 체면도 생각 좀 해.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벽만 더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와 아내의 울분 섞인 목소리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무책임한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을 뚫고 나서야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민지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식탁 위의 송편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만 놓인 송편과 옆에 빈자리. 아이는 그 공백이 단순한 음식의 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이 접시 위에 얹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문지에 시선을 두며 문제를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균열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대화가 아니라 침묵만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일상의 공백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집안을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전조였다는 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에 걸린 작은 바람종이 맑게 울리더군요. 소리는 가늘었지만 기척을 품고 있었고 그 진동이 부엌까지 잔물결처럼 번져왔습니다. 민지는 그 소리를 따라 부엌 문턱에 서서 한동안 송편 접시를 바라보았지요. 아이의 시선은 오래 머무는 법이 드물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접시 한가운데 놓인 송편 몇 개와 그 옆으로 비어있는 둥근 자리, 마치 누군가를 위해 마련한 의자처럼 보이는 공백이 민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듯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며 접시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만 민지의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대파와 마늘을 볶던 향이 달짝지근하게 부엌을 채우더니 끓는 순간 매캐하고 뜨거운 숨으로 바뀌더군요. 정수는 뚜껑을 조금 비켜놓고 불을 줄이셨습니다. 그 손길은 분명 오랜 세월 다져진 습관에서 나오는 느긋함을 닮았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스스로는 느꼈을 테지요. 오래 감춰온 것들이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손끝으로 먼저 새어나오곤 하니까요. 민지는 의자를 끌어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장판 위를 긁으며 내는 마찰음이 가늘게 이어졌고 그 소리마저도 이 집의 아침에 작은 금을 내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는 손바닥을 식탁 위에 얹더니 접시 테두리를 따라가며 손끝으로 천천히 둥근 궤적을 그렸지요. 그러다 빈자리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민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왜 비어 있어요? 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짤막한 물음이 부엌 공기 전체를 묵직하게 만들었지요. 정수는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일이 말보다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도 있고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빈자리가 필요한 때가 있단다. 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말끝을 누그러뜨렸지만 그 안쪽에는 단단한 결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다시 갸웃하더군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은 언제나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아프지요. 어른들은 그 표정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누구 자리예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보다 한 뼘 더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전분 가루를 한번 훔치셨지요. 말문이 금방 열릴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도 잠깐의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사람의 오래된 이야기는 늘 침묵을 앞세워 나오니까요. 말이 앞서면 도망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이 먼저 나가면 꺼지는 불씨가 있지요. 부엌 창살 너머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시간이 한 칸 넘어가는 소리 같았지요. 민지는 다시 접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둥근 쟁반과 몇 개의 송편과 동그랗게 남겨진 공간이 작은 호수처럼 비쳤습니다. 아이는 그 호수에 말풍선을 하나 띄우듯 말을 얹었습니다. 저 자리에 송편을 더 올리면 안 돼요? 아이의 제안은 단순하지만 단정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은 늘 자연스럽습니다. 어른들이 힘겹게 비워낸 자리를 아이들은 금세 채우고 싶어 하지요. 살아가는 일이 대개 그렇습니다. 정수는 자세를 조금 낮추어 민자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가끔은 비워두어야 한단다. 그래야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아 앉는단다. 말은 비유였습니다만 아이에게도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책의 그림 중에 빈 공간이 있어서 공기가 흐른다는 설명을 본 기억이 떠올랐던 걸까요? 민지는 잠깐 생각에 빠졌다가 입술을 꼭 다물고 그렇구나 하고 웅얼거렸지요. 그러나 곧이어 조심스레 얻는 물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오면 앉는 자리예요? 정수는 이번에는 대답 대신 손바닥으로 접시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도는 손길이 한 바퀴를 만들다가 빈자리 앞에서 멈췄고 멈춤이 작은 파문을 남겼지요. 말 대신 남기는 손길의 문장은 때로 말보다 또렷합니다. 민지는 그걸 읽어내려가려는 듯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성우가 재채기를 한번 했지요. 선희는 설거지통 옆에 새 행주를 꺼내 접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발자국 소리도 얌전해졌습니다만 고요는 희멀겋게 긴장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대에서 누구 하나의 속마음이 움직이면 나머지의 그림자도 길어지기 마련이지요. 민지의 물음이 가볍게 던져졌음에도 어른들의 숨은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민지는 학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회 수행평가로 우리 집 명절 사진 찍어서 이야기 써오라 하셨어요. 아이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열더니 접시를 찍어보았지요. 화면 속에는 하얀 송편 몇 개, 반짝이는 쟁반 위 금빛 테두리, 그리고 정중앙에 남은 둥근 공백이 담겼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한동안 뚫어지게 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말은 참 솔직했지요.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끌리는 풍경이 있고 모양이 아니라 뜻이 예쁜 순간이 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셨습니다. 작은 화면 속 빈자리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예쁘게 보이는 건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자리라서 그럴 거야. 정순의 말은 조용했지만 멀리 퍼졌습니다.
선희가 설거지통 위에서 손을 멈추고 그 말을 귀로 더듬었습니다. 성우 역시 신문을 내리고 부엌을 향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자리. 그 말은 이 집에서 오래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이름을 얻은 듯 했지요. 민지는 또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언제 와요? 아이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기다림도 금방 지칩니다. 아이가 묻는 언제는 달력의 날짜를 가리키는 물음이기도 하고 마음의 계절을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수는 눈웃음을 지으셨습니다만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자리란다. 오면 같이 먹고 안 와도 같이 기억하는 자리지. 답은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은 어른의 오랜 상처를 둥글게 감싸는 솜 같은 결을 닮았지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식탁 밑으로 손을 넣어 숟가락 하나를 꺼내더니 빈자리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작은 금속성 소리가 팅하고 울렸지요.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방안을 한번 돌고 돌아 부엌 천장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짓 하나가 빈자리를 자리답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된 자리는 마음을 앉게 하지요. 어른 둘의 눈길이 동시에 그 숟가락으로 모였습니다. 선희의 가슴 언저리에 얇은 굴곡이 생겼고 성우의 어깨도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스며들어 레이스 커튼을 흔들었지요. 커튼 끝 작은 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반짝임은 바닥에 흰 점들을 흩뿌렸습니다. 민지는 그 점들을 발끝으로 밟지 않으려 살짝 비켜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배려는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때때로 어른들의 다짐보다 더 튼튼합니다. 정수는 간장을 덜어 나물에 한 방울씩 떨구셨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릴 만큼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내가 송편 모양을 하나 골라보렴. 반달처럼 해도 예쁘고 조금 둥글려도 좋고. 정수는 말끝을 매만지듯 부드럽게 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구겨졌던 이마를 펴고 반죽 앞으로 다가왔지요. 작은 손이 밀가루를 만지다 보니 손가락 마디에 하얀 선이 그려졌습니다. 민지는 그 선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 손도 반달 같아요. 아이의 웃음은 부엌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면 그림자도 또렷해지는 법이지요. 민지가 반달을 고르자 정순의 눈동자 뒤편에서는 오래전 반달 같은 아기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젖을 찼던 작은 턱선, 밤마다 어둠 속에서 가는 숨을 쉬던 작은 가슴. 기억은 향처럼 번지고 번지는 향은 오늘의 공기와 섞입니다. 섞인 공기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들이쉬게 만들지요. 정수는 크게 기침을 한번 하려다가 대신 물컵을 집었습니다. 물은 금세 목을 지나갔습니다만 가슴께 어딘가가 여전히 뜨겁고 서늘했습니다. 민지는 반죽을 통통하게 오므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명절엔 조상님들한테 인사한다고요. 그럼 이 빈자리는 조상님 자리예요? 아이는 진심으로 궁금해했지요. 어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나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수는 음하고 짧게 숨을 고른 뒤 말끝을 다듬었습니다. 조상님도 맞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도 맞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도 맞단다. 한 주머니에 서로 다른 이름들이 섞여 있지만 한 몸처럼 닿아 있는 자리, 그런 뜻이지요. 선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 말을 오래 굴려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 그녀의 시선이 접시의 빈자리에서 창밖 마른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햇빛이 그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모르게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마음을 달래는 주문 같았습니다만 이번엔 숫자 너머로 돌아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그러나 그 말은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아직은, 아니 어쩌면 오늘은 아닌 듯 했습니다. 성호는 신문을 반으로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은 접시의 빈자리를 스쳐갔다가 다시 아이의 손으로 돌아왔지요. 밀가루가 묻은 손가락 끝이 반달을 만드는 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와 아들이라는 자리 사이에서 늘 어정쩡했던 자신이 잠시 비켜서고 아이의 손이 가운데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가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느껴졌지요. 말은 아직 입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오래전 기억의 문고리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완성한 반달 하나를 접시에 올리려다 말고 빈자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지요. 여긴 비워둘게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눈을 비비듯 깜빡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준 적 없는 약속을 아이가 먼저 알아채고 지키려 하는구나 싶으셨지요. 어른의 오래된 의식이 아이의 하루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전해준 적 없는데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이란 그런 곳이지요. 눈송이도 물도 바람도 말을 건네듯 문턱을 넘나들다가 어느 날 문장 하나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남은 문장을 사람이 읽고 살아갑니다. 전화가 잠깐 울렸습니다. 친척 큰아주머니의 안부전화였지요. 선희가 전화를 받아 명절 전 인사와 시간을 짧게 조율했습니다. 네, 올해는 좀 단출하게요. 네, 송편은 예, 조금만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카랑한 웃음이 한번 흘렀고 인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선희는 접시 앞에 작은 숟가락을 처음 본 듯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숟가락이 방금 전까지의 자신보다 훨씬 또렷해 보였지요. 빈자리를 위해 누군가가 먼저 놓아둔 것이 가진 힘을 이제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민지의 반달을 살짝 집어 쟁반 바깥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몫으로 따로 두자꾸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반죽가루가 눈썹에 하얗게 묻었지요. 정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셨습니다.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고 그 그리움은 지금 여기에 다정으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건너올 때 다정이라는 다리를 건너오는 법이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자니 시간은 옆방에서 졸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운 건 민지의 세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누군가가 오면 무엇부터 드려요? 아이의 질문은 의식의 순서를 묻는 말이었고 그 순서의 앞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정수는 잠깐 눈을 감고 앉은 채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물부터 드리지. 먼 길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곧 이어졌습니다. 송편은 하나만 맨 앞에서 자리를 알리는 인사처럼. 민지는 작은 경청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먼 길과 인사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을 아이도 느낀 모양이었지요. 저 그럼 물잔부터 놓을게요. 민지는 싱크대에서 작은 유리컵을 꺼내 물을 반쯤 채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접시에 닿지 않도록 살짝 간격을 두고 놓는 모습은 어른 못지않게 공손했습니다. 유리컵 속에서 공기 방울이 몇 개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오늘의 약속이 그 유리벽 안에서 반짝이더군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얇은 고백 하나를 접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문장이었지요.
그러나 문장은 씹을수록 모양이 잡힙니다. 오늘을 지나 내일쯤이면 아니면 다음 명절쯤이면 문장이 조금은 덜 두려운 얼굴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때가 오면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는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위해 오래 비워둔 자리였단다. 그러나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질문에 다정한 순서를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순서가 생기면 마음은 덜 흔들리니까요. 민지는 반달을 하나 더 빚어 접시 바깥쪽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요. 이건 나중에 같이 먹어야겠다. 그 말은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빈자리와 함께 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치의 세계에는 빈자리도 자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오랜 시간 배워 익혀야 하는 것을 아이들은 종종 먼저 알고 옵니다. 그 아르마리는 눈물보다 먼저 도착하고 분노보다 먼저 앉습니다. 해는 더 높이 떠올랐고 바람종은 또 한 번 맑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가스불을 아주 조금 더 줄이고 나무 주걱을 싱크대 옆거리에 걸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지요. 잘했구나. 칭찬은 짧아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성우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머뭇머뭇했지만 그 머뭇거림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 앞에 잠깐 멈춰 섰다가 시선을 물컵과 숟가락에 천천히 옮겼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꺼풀이 한번 길게 내려앉았지요. 닫힌 눈꺼풀 뒤로 오래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느꼈습니다. 민지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정순이 아주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아까의 것과 결이 달랐습니다. 묵비가 아니라 휴식, 침묵이 아니라 숨고르기였지요. 빈자리는 그대로였고 그래서 더 온전했습니다. 채우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생겨나는 중심이 있지요. 그 중심에 숟가락이 놓였고 물컵이 놓였으며 아이의 반달 같은 손이 한번 포개졌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언젠가 이 자리에 닿더라도 그때 우리는 허둥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자리의 뜻을 배웠으니까요. 아침은 그렇게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모터 소리, 주전자 뚜껑이 떨며 내는 여운, 장독대 위에 부딪히는 햇빛의 반짝임이 한데 묶였습니다. 민지는 의자에서 내려와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 매더군요. 이제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의 물음은 제자리에서 도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물에 참기름을 한 방울만 더, 너무 많이는 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기름 병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병 입구에서 떨어진 작은 황금빛 한 방울이 나물 그릇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앉음이 오늘의 약속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과 우리가 비워두는 것, 그 둘을 같이 데려가자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성우의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나무결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짧아서 오히려 분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래, 오늘은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만 정수는 알아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빈자리를 먼저 인정하자고. 그 인정이 이 집의 숨을 고르게 해줄 거라고. 그 믿음이 부엌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접시 가장자리의 반짝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스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발 뒤꿈치가 레이스 커튼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지요.
커튼은 햇빛에 다시 한번 얇게 떨렸고 떨림은 마치 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끝난 자리에는 대답 대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부엌 문턱을 넘어 이 집의 모든 방으로, 이 집의 모든 내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의 빈자리가 내일의 자리를 넓혀줄 거라는 믿음과 함께요. 점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부엌 안은 여러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물은 한쪽에 가지런히 담겼고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어가며 윤기를 더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송편 접시와 그 옆에 빈자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놓아둔 물컵과 숟가락은 그 공백을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행주로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음식이 부족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찬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찬장 안쪽 깊숙이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였고 오래된 나무결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자를 꺼낼까 말까 수십 번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민지가 놓은 숟가락과 물컵이 그녀의 결심을 조금 흔들었지요. 오늘이구나 속으로 짧게 읊조린 뒤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선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음식 올릴 자리도 부족한데 왜 이런 걸 올려두시는 건데요? 목소리는 분명 불평과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의 뚜껑을 살짝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무결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이 손바닥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숱한 겨울을 버티고 여름을 견디며 색이 바래진 나무 그 위에 남은 상처 하나하나가 기억의 조각 같았습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뜨고 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보물 상자예요? 아이의 눈빛은 맑았지만 정순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다시 내려놓고 그제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지만 곧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선희는 눈치 빠르게 남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명절상에 웬 나무 상자예요? 이런 걸 올려두면 체면이 서겠습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느다란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의 밥상에는 음식만 오르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은 선희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명절날마다 답답해서 정말. 선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행주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뻗어 상자의 뚜껑을 만지려 했습니다. 열어볼래요, 할머니? 그 순간 정수는 아이의 손을 다급히 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뚜껑 하나 열리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일일 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성우는 그 광경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놔둬라. 괜히 건드릴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요? 그냥 옛날 물건 같은데. 부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음식 냄새조차 묘하게 무겁게 깔렸습니다. 상자 하나가 이토록 많은 시선을 붙잡을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정수는 상자를 품에 안듯이 양손으로 감싸쥐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풍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공장 숙소 앞 빨래터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한 아기.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던 그날 이후의 날들. 상자 안에는 그 세월을 증명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낡은 편지, 그리고 작은 털실 인형. 모두 잊힌 듯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을까? 선희는 여전히 불편한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이미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성우만이 묘하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 집의 명절 밥상은 단순한 음식의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상자가 부엌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음식 냄새와 김이 뒤엉킨 공기 속에서 그 상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송편 접시 옆 빈자리를 대신 차지한 듯 단단히 닫힌 나무 뚜껑은 그날의 명절을 낯선 무대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고 선희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두 팔을 가슴 앞에 꼬았습니다. 정수는 침묵으로 버티셨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그냥 옛날 물건 아니에요? 성우가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는 상자의 존재를 처음 보는 듯 굴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낯익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뚜껑 위에 손을 얹었지요. 민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려는 순간 정순이 재빨리 아이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안 된다. 짧은 말이었지만 부엌 공기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불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건지 어머니 명절날마다 이러시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선희의 눈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은 소리였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젖혀지자 그 안에는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 다발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털실 인형이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보물 상자네. 편지지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종이 위 잉크는 세월의 습기를 머금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정순이 서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성우와 닮아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어머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빼앗듯 다시 쥐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호기심에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부엌 안을 울렸습니다. 읽어봐도 돼요? 순수한 물음이었지만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먼저 손을 뻗어 편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눈길이 글자를 따라가자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아이는 잘 크고 있니?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될까? 그날이 오면 부디 용서해 다오. 편지의 내용이 모두의 귀에 울렸습니다. 순간 부엌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냄비 끓는 소리도, 아이의 숨소리조차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성우는 편지의 문장을 눈으로 따라가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미 알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이답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아이의 말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어른들의 가슴에는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숨을 몰아쉬며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성호 씨가 정말...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만해라. 오늘은 명절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채 흩어졌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부엌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선희의 눈은 커졌고 민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정순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번졌습니다. 편지의 발견은 단순히 오래된 기억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이 지켜온 진실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음식 대신 올라온 편지 한 장이 이 가족의 명절 밥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천장에 매달린 작은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움직이더군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리듬이 방 안의 침묵을 한 칸씩 더 깊게 밀어넣는 듯 했습니다. 상자에서 꺼낸 편지는 식탁 가운데 놓여 있었고 잉크가 번진 문장들은 누군가의 오래된 심장박동처럼 보였습니다. 선희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편지를 다시 접으려 했지만 종이는 쉽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저항이 작은 비명처럼 느껴졌지요. 민지는 숟가락과 물컵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고 정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숨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이 천천히 입술을 떠나도록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나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래먼지처럼 가벼운 말이 아니었고 도마 위에 내려친 칼처럼 날카로운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자리를 찾아 헤매던 문장이 마침내 앉을 자리를 만났다는 기척에 가까웠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로 알았고 민지는 의미를 가늠하지 못해 잠깐 눈을 깜빡였지요. 정순만이 그 말의 무게를 곧바로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풀어졌고 바로 다음 순간 다시 굳었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양새였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두 손을 폭의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관절 사이로 땀이 괴는 게 보였지요. 그는 고개를 약간 떨군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학생 때였어요. 장롱 위쪽 칸에서 이 상자를 본 적이 있었죠. 그땐 꺼내보지도 못했는데 몇 해 지나서 우연히 찬장 뒤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기억을 꺼내는 숨은 더듬거리며 뭉개졌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물컵을 집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았지만 목에 마른 기척만은 잠시 누그러졌지요. 수첩에는 날짜가 몇 개 적혀 있었어요. 제 생일 근처에 어떤 날
그리고 추석 전날들 짧은 문장들이었죠. 흰 송편 3개만, 물이 먼저, 빈자리 잊지 말 것 같은 기록들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할머니 산소 다녀오신 다음 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침묵하시는 걸 보곤 대충 알겠더군요. 그는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선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지는 빈자리라는 말에서 눈을 반짝였고 자신이 놓아둔 숟가락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자랑이 모골대 근처에 걸린 듯 했지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으로 무릎 위 치맛자락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천이 손끝에서 주름을 만들었다가 곧 풀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직 나서서 말을 덧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동자에 얇은 물빛이 번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말라있던 우물이 다시 차오르는 모습이었지요. 성우는 한 번 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선 더 또렷해졌어요. 명절마다 송편이 꼭 몇 개만 올라오고 접시 가운데가 비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리를 치우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해도 제가 굳이 끼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끼어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뭘 설명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는 두 손을 풀어 손바닥을 위로 뒤집었습니다. 송금 사이로 밀가루가 얇게 남아 있었지요. 조금 전 민지에게 반죽을 건네받으며 닿았던 흰 가루였습니다. 그 하얀 흔적이 마치 지금 당장의 증언처럼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말은 나무결 같은 결심을 품고 있었지만 끝에서는 사포질한 듯 부드럽게 깎여나갔습니다. 성우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한 번은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접시를 들고 빈자리를 손으로 쓸던 날이 있었죠. 그때 무슨 표정이었는지 아직도 생각나요. 그 표정을 다시 보게 할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죠. 모른 척하는 게 그때는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라는 과거형에 힘을 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고 흔들리는 동안 세 사람 모두가 상처를 늘려왔다는 자각이 문장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정순이 그제야 가느다랗게 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질문은 간신히 목구멍을 통과한 소리처럼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첩 뒤쪽에 적힌 한 줄 때문에요. 그는 기억을 더듬듯 손가락으로 허공에 보이지 않는 줄을 그었습니다. 남은 사람의 밥상을 지키자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이 제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떠졌습니다. 수첩의 문장 하나가 아들의 어깨에 어떤 무게로 얹혔는지 이제야 또렷해진 듯 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도 빈자리 지켰어요? 아이의 질문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성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했지. 그런데 잘 지킨 건 아닌 것 같구나. 지키는 동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는 옆에 앉은 선희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선희의 입술이 작게 떨렸고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숨이 멈칫하더니 이내 길게 풀려나왔습니다. 나도 몰라서 더 힘들었나 봐요. 선희의 말은 스스로를 향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안에 작은 용서를 한 움큼쯤 섞어 넣은 듯 했지요. 성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상자를 꺼내실 줄 알았습니다. 민지가 숟가락을 놓는 걸 보면서 오늘이구나 생각했어요. 아이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어른이 비밀을 끝낼 차례라고요.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 눈짓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는지
입꼬리를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소란을 피우지 않는 불빛 같았습니다. 불빛은 작지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집에서는 아이의 작은 불빛이 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정수는 양손을 포개 식탁 위에 올리고 마치 반죽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문장을 빚으셨습니다. 나는 늘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 한번 말문을 열면 감당하기 어렵겠다고요. 그래서 빈자리로만 대신했구나. 내가 알았는지도 모르고 그녀의 말은 잘게 부서졌다. 다시 붙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붙일 수 있는 만큼만 붙이고 남는 건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는 어조였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겁이 난 건 저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게 침묵이었죠. 그런데 침묵은 때로 칼이더군요.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각자 혼자 추측하게 만들고 그 추측이 서로를 더 멀리 밀어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요. 그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수록 문장이 짧아지는 법이지요. 이제 그가 고르는 문장은 더 느슨했고 그래서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비어있던 게 왜 비어 있었는지는 알겠어요. 그걸 알면 덜 싸울 수는 있겠죠. 그녀는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덜 싸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덜의 영역은 현실적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삶을 무리 없이 통과하기 위해선 덜이 오히려 단단하지요. 민지는 그 사이 송편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접시 테두리 바깥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빈자리 쪽이 아닌 반대편 가장자리였습니다. 아이는 속삭이듯 말했지요. 여긴 우리 자리, 저긴 그 누군가 자리. 단순했지만 정확한 구분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이가 오늘 배운 걸 자기 말로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이 말이 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명료해지지요. 성호는 마지막으로 남은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건 지금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절차를 제가 맡겠습니다. 호적 정리도 기록도 필요한 건 제가 알아보고 움직이겠습니다. 어머니가 빈자리로 버텨오신 시간만큼 저는 이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은 상징이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붙잡힌 마음을 기록의 언어로 옮겨놓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정수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버티기에서 나누기로, 나누기에서 맡김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선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상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은 생활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손짓이었습니다. 성호는 접시 중앙의 빈자리와 민지가 놓은 물컵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두죠. 대신 나머지는 조금 덜 차려도 되겠습니다. 비워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쿡타프의 불을 줄이고 국물의 넘침을 젓가락으로 살짝 걷었습니다. 실용의 몸짓이 말보다 빨랐습니다. 말이 길어 상한 날에는 몸이 먼저 길을 냅니다. 그 길은 때로 정답보다 더 정직하지요. 정수는 일어나 찬장에서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빈 접시였습니다. 그녀는 그 접시를 식탁 맨 앞에 포개듯 살짝 겹쳐두었습니다. 오늘은 빈 접시를 하나 더 놓쳤구나. 앞으로는 누군가 오면 함께 채우고 오지 않으면 그릇이 알아서 쉬게 해주자. 그녀의 말은 어제의 의식과 오늘의 생활을 잇는 다리 같았습니다. 의식이 생활로 스며들 때 사람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곤 하지요.
민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선희도 짧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피로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고 그 언어로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 끝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흔들림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었고 그 자리로 말과 마음이 드나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우는 식탁 모서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손바닥을 부드럽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문장은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사과와 감사가 동시에 서 있을 때 사람은 같은 자리에 눌러앉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동하지요. 그 이동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바뀝니다. 오늘 이 집의 공기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다시 한 칸 옮겨졌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상자 안으로 조용히 돌아갔고 상자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반쯤 열린 모습으로 식탁 한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닫을 수 있을 때 닫고 열어둘 수 있을 때 열어두자는 뜻이 담긴 빈틈 같았습니다. 빈틈은 불안의 출입구가 아니라 관계가 숨쉬는 창문이기도 하니까요. 성호의 고백은 그 창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바람이 지나가면 내일의 햇빛도 같은 자리를 찾아 들어오리라는 것을요. 부엌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국물이 은근한 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나물의 참기름 향이 번지며 방 안 공기를 고소하게 메웠습니다. 겉보기에 평온이 찾아온 듯 했지만 여전히 식탁 위엔 닫히지 않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뚜껑 사이로 낡은 편지가 살짝 보였고 그 존재는 식구들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지요. 성호의 고백으로 공기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그 누그러짐 속에서 가장 흔들린 사람은 사실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을 감싸쥐며 작은 떨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쌓아온 불만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명절날마다 자신이 느껴왔던 고단함이 단순한 노동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바보였던 것 같아요. 선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음이 배어 금방 갈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고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괜히 음식 적게 해서 체면 구기고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신다고만 원망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져 식탁 위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을 꺼내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받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놀란 듯 아빠를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아이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가장 맑은 결로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 사이사이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계속 미워만 했잖아요.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분노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지와 오해가 쌓여온 세월의 눈물이었지요. 알지 못한 탓에 오해로만 가득 찼던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향해 쏟아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왜 송편은 몇 개만 하냐고, 왜 밥상은 늘 초라하냐고, 왜 저만 부려먹느냐고, 그때마다 정수는 큰 소리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숨과 미소로 버티셨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니 선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요. 정수는 천천히 선희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 위에 올려진 그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눈물이 더 북받쳤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힘들었다는 거 몰랐던 게 아니란다. 다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을 모른 척한 건 내 잘못이지. 정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오랜 세월 쌓인 돌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나빴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매번 불만만 쏟아내고 어머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오셨는데 저는 목소리가 끝내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민지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망울을 크게 굴렸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울고 있는 엄마와 눈시울이 젖은 할머니를 보며 스스로 작은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의 손이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싸우지 마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서툴렀지만 세대를 넘어 울림을 주는 언어였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겁고 탁하던 공기가 눈물과 함께 서서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는 다르게 할게. 어머니 얘기를 내가 먼저 들을 거고 내 마음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선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흐느꼈습니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버텨온 돌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담은 무너져야 비로소 꽃이 자랄 자리가 생기지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선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몰라서 오해했던 건 죄가 아니란다. 다만 이제는 같이 지켜주면 된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 사이사이에서 미소가 비쳤습니다. 울음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은 더없이 인간적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얼굴을 보며 엄마 예쁘다 하고 말했지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은 눈물 뒤에 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위로였습니다. 식탁 위의 상자는 여전히 닫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자가 주는 무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억으로 향하는 문처럼 보였지요. 선희의 눈물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빛이 한 번 더 깊어지더군요. 부엌 바닥에 떨어진 햇빛의 조각들은 조금 전에 비해 더 단단한 윤곽을 가졌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자리에는 얇지만 단정한 고요가 내려앉았고 그 고요는 누군가 다음 말을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장중한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반쯤 열린 채 식탁 한쪽에 기대어 있었고 민지가 놓아둔 물컵과 숟가락은 빈자리 앞에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아이는 조심스레 의자를 끌어와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접시의 테두리를 눈으로 훑어보더니 혼자만의 속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듯 했지요. 아이의 눈은 어른들이 가늠하지 못한 방향을 오래 바라볼 줄 압니다. 민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반쯤 달아 있었고 귀퉁이는 책가방 속 물통에 눌렸는지 부드럽게 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숙제를 시작할 때처럼 연필을 꺼내고
첫 장 상단에 큼지막하게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명절 기록이라 적힌 제목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연필을 세워 금을 긋는 소리가 부엌 공기 속에서 얇게 울렸고 그 울림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택하는 어린 손의 진지함이 그 소리에 묻어 있었지요. 민지는 첫 문장 아래에 작은 점을 찍고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1. 빈자리. 2. 물컵 먼저. 3. 송편 하나를 맨 앞에. 4. 사라진 사람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함께 생각하기. 아이가 적는 네 줄은 간단했고 그래서 더 정확했습니다. 어린 문장들이 어른의 마음 한쪽에 다리를 놓는 모양새였지요. 정수는 그 공책을 힐끗 바라보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해 빈자리로만 남겨두었던 것들이 아이의 글자로 얼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갖춘 기억은 더 이상 유령처럼 떠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아 앉을 자격을 얻지요. 할머니, 이거 제가 적어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이 단단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살짝 얹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적어주렴. 내 글씨가 오늘을 잘 기억해 줄 게다. 짧은 대답이었으나 그 안에는 한 세대의 안도가 작은 등을 맡기는 기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행주를 접어 민지 앞에 깔아주었습니다. 여기 위에 공책을 올려요. 젖으면 안 되니까요. 생활의 손길이 의식의 자리를 정리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연필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5. 다음 명절에는 내가 송편 모양을 정하기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결심은 미래형이었고 미래형의 문장은 방금 전까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음의 뒤편에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나타나지요.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얼굴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길을 본 사람의 표정으로 바뀝니다. 민지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성우는 아이의 공책을 기울여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민지야, 아빠도 하나 써도 될까? 아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성우는 빈칸 아래에 6. 기록은 함께 쓰기라고 적었습니다. 글자 모양은 어른스러웠지만 묘하게 서툴렀고 서툼은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7. 명절 음식은 조금 덜, 이야기는 조금 덜하고 썼습니다. 그 문장은 오늘의 평화를 오래 끌고 가려는 생활의 다짐처럼 보였지요. 정수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이에게 연필을 건네달라 하셨습니다. 오래 글을 쓰지 않은 듯 손이 잠깐 굳었지만 곧 차분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8. 비워둔 자리의 뜻을 잊지 않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9. 누구의 자리든 언젠가 따뜻해질 수 있게 물부터 올리기. 물의 순서는 마음의 순서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시간 몸으로 배워오셨지요. 물은 먼저, 말은 그 뒤, 음식은 그 다음. 순서가 서면 가족의 숨이 고릅니다. 순서가 뒤섞이면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민지는 공책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칸들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칸은 누군가의 문장을 기다리는 칸이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연필을 수평으로 뒤집어 지우개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칸을 하나 더 그렸지요. 10. 비밀이 더 생기면 먼저 물어보기라는 문장이 새처럼 앉았습니다. 그 문장을 본 선희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묻는 일은 공격이 아니라 다정이 될 수 있음을 오늘의 아이가 어른인 자신보다 먼저 적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다시 음식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던 냄비의 미세한 진동, 국자가 그릇 옆면을 스칠 때 나는 얇은 금속의 울림, 도마 위에서 팔을 송송 썰 때 나는 가벼운 탁탁 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은 이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장면을 생활로 인증해주는 증언자들처럼 느껴졌지요. 아이가 기록하고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소리들은 서로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 제 목소리만을 냈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소리의 질서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조심스러움이 모아져 의식이 되지요. 그녀는 깨끗한 유리병을 하나 찾아 물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안고 와서 빈자리 앞에 물컵에 물을 조금 보태고 남은 물은 싱크대 옆에 두었습니다. 혹시 마르면 또 채우려고요. 아이의 말은 단순하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의식이 삶으로 스며드는 방식은 대체로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준비된 물이 불안을 막고 넉넉함이 숨을 길게 합니다. 그녀는 다시 공책을 펼치고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옆에 물은 항상 넉넉히라고 덧붙였습니다. 별표 하나가 문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옆모습을 오래 보셨습니다. 마음속에서 고백의 문장이 슬며시 기지개를 켰지만 오늘은 끝까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문장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 눈동자를 끌어다 놓고 마음속에서 빛을 한 줌씩 보태는 방식으로요. 때로는 말보다 오래가는 전해법입니다. 민지는 공책을 덮고 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표지가 손바닥 열에 부드럽게 데워졌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내려와 상자 앞에 섰습니다. 반쯤 열린 뚜껑 사이로 보이는 편지 귀퉁이를 살짝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닫는 소리가 아주 작게 툭 하고 났습니다. 그 소리는 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리의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닫아둘게요. 아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허락했습니다. 아이에게 맡기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아침에도 물 먼저 올릴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지요. 그래 주렴. 아침은 내가 시작해라. 나는 내가 시작한 자리에 따라 앉으면 되겠다. 말끝에 되겠다는 오래된 연륜이 젊은 결심을 존중하는 방식의 문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앞서도 자리를 먼저 차지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의 어투였지요. 선희는 그 답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의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자신이 앉을 자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벼울 거라 여겨졌습니다. 민지는 장롱 위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달라 부탁했습니다. 빈 유리병하고 연필 몇 자루 넣어둘 상자요. 아이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성우가 사다리를 갖고 와 조심스레 내려주었고 아이는 그 상자에 공책과 여분의 연필, 빈 유리병 2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겉면에 둥근 스티커를 붙여 글씨를 썼습니다. 빈자리 꾸러미. 이름을 갖춘 꾸러미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재료 상자였습니다. 존재가 이름을 얻으면 흔들릴 때 붙잡을 손잡이가 생기지요. 아이의 준비가 끝나자 부엌의 공기는 한결 넉넉해졌습니다. 정수는 그 넉넉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듯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늘 만든 건 송편보다 더 맛난 거다. 아이는 깔깔 웃었고 웃음은 짧았으나 반짝였습니다. 선희는 맛은 나눠 먹을 때 더 좋아지죠라며 나물에 참기를 한 꼬집 더 올렸습니다. 음식의 손길이 말의 끝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는 한쪽 서랍에서 오래된 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장자리가 올풀린 천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천을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작은 수건만 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앞에 살짝 펼쳐 놓았지요.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손이 차가우면 여기로 덮어드리려고요. 아이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그 구체성은 상상력을 따뜻하게 이끌었습니다. 누구에게 덮어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덮어줄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면 사람이 나중에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성우는 그 천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다. 한 글자의 말은 짧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민지는 아빠의 입모양을 확인하듯 쳐다보더니 또 하나의 작은 결심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빠,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 때 친구들한테 빈자리 이야기도 해줄래요. 우리가 왜 물을 먼저 올리는지, 왜 송편 하나를 앞에 놓는지요. 그러면 친구들도 자기 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로 다 다르겠지만 다 소중하다고요. 아이의 제안은 이 집의 의식을 밖으로 옮겨가려는 몸짓이었습니다. 배움은 흘러야 오래갑니다. 흐르지 않는 기억은 쉽게 눅눅해지고 눅눅해진 기억은 금세 곰팡이가 슬지요.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햇빛을 보며 단단해집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길게 감았다 뜨셨습니다. 안쪽에서 오래 묶여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널 믿겠다. 그녀가 선택한 말은 긴 설명 대신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말의 최소 단위이면서 관계의 최대 단위이기도 하지요. 선희는 그 한마디에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받아든 몫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손이 하나 늘었다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공책을 다시 펼쳐 마지막 줄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10일, 믿어주기.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웃는 얼굴을 그렸습니다. 웃는 얼굴이 종이 위에서 반달 모양을 만들었지요. 반달은 오늘 이 집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꽉 찬 둥근 달은 아니지만 밤을 건너가기에 충분한 빛을 가진 달. 그 반달 아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해가 더 기울고 마당 바람종이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한결 맑았습니다. 민지는 의자에서 내려와 빈자리 앞에 둥근 절을 올리듯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절인지 아이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절은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마음이 향한 쪽을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아이가 허리를 펴자 정순이 아주 낮게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잘했다. 칭찬의 크기는 작아도 울림은 멀리 가더군요. 마지막으로 민지는 송편 반달 하나를 더 빚어 접시 바깥쪽, 가족 쪽 가장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목, 저건 내일을 위해 남겨요. 남기기의 윤리가 아이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기는 법을 아는 집은 잃지 않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비워둘 수 있음을 아는 집은 잘 버팁니다. 버티는 집은 길게 웃습니다. 부엌의 시간은 그렇게 또 한 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얇은 공책은 상자 옆에 반듯하게 놓였고 상자는 닫힌 채로도 더 이상 불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음이 두려움의 표정이 아니라 준비의 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리는 사람을 불러도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민지의 결심이 그 자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지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물 올리고 송편 하나를 앞에 올리고 공책을 펼칠게요. 혹시 할머니가 늦게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아이의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공표였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품에 닿은 체온이 오래된 겨울을 한 계절씩 밀어냈습니다. 겨울 바깥으로 나온 한 줌의 봄이 부엌을 은근히 데웠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명절은 아이의 결심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책의 첫 장은 오늘로 채워졌고 다음 장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을 테지만 그 비어 있음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약속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이 집은 물을 먼저 올리고 송편을 하나 앞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의 아이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천천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길은 보였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숟가락의 반짝임으로, 물컵의 투명함으로요. 부엌의 공기가 서서히 안정되던 순간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민지의 작은 공책과 빈자리 꾸러미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는 손끝으로 가만히 상자의 모서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반쯤 닫힌 뚜껑이 미묘한 틈을 남긴 채 얌전히 놓여 있었는데 그 틈이 성우의 가슴 속 오래된 울음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결심이 기특했지만 동시에 그 결심이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문을 열면 한동안 묵혀둔 기억이 쏟아져 나오리라 직감했습니다. 식구들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치를 채신 듯 눈을 감았고 선희는 긴장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연필을 쥔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선희의 눈이 놀람으로 크게 떨렸습니다. 민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순만이 눈가를 감싸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쯤 됐을 때였을 겁니다.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낯선 글씨로 된 메모가 있었지요. 송편 3개만 아기 떠난 날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늘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맴돌았지요. 저는 그때부터 짐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머니께서 어떤 사연을 숨기고 계신지. 정수는 더 이상 손끝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왜 늘 멀찍이서만 바라봤는지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얼굴에서 답을 읽어야 했습니다. 때때로 깊은 밤에 주무시는 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돌려보면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선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무심하고 회피적이라 여겼던 남편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증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눈망울을 크게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작은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기엔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단다. 나조차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공책에 글자를 적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나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숨기는 게 아니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걸 내가 알려줬으니까. 정수는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지켜왔지만 아들의 고백 앞에서는 그 방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은 억눌러온 후회의 모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늘 지켜봤습니다. 송편을 적게 빚으시는 손길, 물을 먼저 올리시는 습관, 늘 빈자리를 남겨두시던 그 표정을요. 저는 다 봤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스스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어머니가 용기를 내는 그 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분노의 무게가 아니라 오랜 고백이 만들어내는 무게였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오해했어요. 늘 모른 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계셨군요. 어머니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군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쓰라린 고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짊어졌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짊어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이제는 정말 같이 들겠습니다. 저도 선희도 민지도 함께. 민지는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부엌 한가운데 놓인 빈자리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의자 등받이에 살짝 몸을 기대셨습니다. 숨이 한번 길게 올라왔다가 조용히 가라앉더군요. 그 호흡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두 손이 식탁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잔주름이 한 겹 더 도드라졌고 마치 오래 말리지 못한 마음이 햇볕을 처음 쬐는 듯 눈빛이 천천히 맑아졌습니다. 부엌의 소리들은 그 순간 모두 멈춘 듯 보였지요. 끓던 냄비도, 창문 너머 바람종도, 심지어 초침 소리마저 뒤로 물러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말이 길을 찾기 전에 세상이 먼저 숨을 죽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대 단단했지요. 떨림이 없지는 않았으나 더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결의가 표정에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와주었으니 나도 내 자리에서 한 발 내딛어야지요. 그게 예의겠습니다. 민지가 공책을 천천히 덮었고 선희는 손수건을 반으로 접어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성우는 의자를 아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세 사람의 몸짓이 동시에 정순을 향했고 그 시선들이 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니 너를 얻기 전에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겨울 끝에 왔던 아이였지요. 봄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다음 해에 또 하나, 이번에는 장맛비 전에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나는 밤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허전했지요. 집은 비지 않았는데 품이 비어 있었거든요. 말끝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공장 합숙소 빨래터에서 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바구니 하나에 겨우 담겨있던 아기였습니다. 잠깐 봐달라던 여공이 다음 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요. 주소도 없었고 소식도 닿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무의식 중에 손을 모았고 민지는 숨을 참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곁눈질로 아이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듯 바라보곤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그때 알 수 없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놓으면 안 된다. 이유를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몸에서 먼저 일어난 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루만, 이틀만,
그러다 일주일만 그렇게 핑계를 늘려가며 품을 놓지 않았지요. 동네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호적에 못 올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남편은 잠깐 화를 냈다가 이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래도 호적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어 한 잔의 빛을 더 들이셨습니다. 편지 다발 위로 오후 햇살이 얇게 내려앉았고 잉크 번짐이 바람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너희가 물었지요.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합숙소를 지키던 경비였고 동네 사진관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줄 사진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너를 처음 안아 올린 품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지요.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나는 내 믿음을 붙들었지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는 믿음을요. 성호의 눈꺼풀이 길게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고백을 다시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어금니를 꽉 다물었다가 풀었습니다. 마음이 뒤늦게 길을 알아갈 때 표정은 먼저 휘청이곤 합니다. 편지요. 정순이 손을 뻗어 다발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글씨는 내 글씨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민지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선희는 짧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성우는 눈동자만 아주 서서히 움직여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낯선 남자의 글씨체를 흉내냈습니다. 세상 어딘가 이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었을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오듯이요. 영자야, 아이는 잘 크고 있니로 시작하는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몇 장은 태워버렸고 몇 장은 버렸습니다. 남은 문장은 나를 붙들었습니다. 진실은 아니었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지요. 죄라면 내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이 아이를 살려냈다면 나는 그 벌도 내 몫으로 받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녀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을 지나온 사람만의 잔잔한 기세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바람이 갔다가 돌아오는 듯 부엌의 공기에도 작은 숨결이 생겼습니다. 명절마다 송편을 많이 못 빚은 건 힘이 달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송편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늘 세어 빚었습니다. 꼭 몇 개만, 그리고 가운데는 비워두고요. 처음엔 그 자리가 제사상이었습니다. 떠난 아이를 위해,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같은 어미를 위해서요. 시간이 흐르자 그 자리는 애도의 틀을 벗어나 기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이미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도록,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겁내지 않도록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올렸지요. 먼 길 오고 가는 이들에게는 뜨거운 말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맞습니다. 말은 그 다음이어야 하겠지요. 선희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혼자 버티셨어요? 그녀의 말은 다그침이 아니라 다정한 타이름이었습니다. 정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도 너희가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어깨를 빌릴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빌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정수는 상자 바닥에서 얇은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겉에는 짧게 두 단어가 적혀 있었지요. 마지막 절차.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두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문단이 있었고 둘째 장에는 관공서 절차가 항목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 준비한 글입니다. 그녀는 첫 장을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읽어도 좋고 내가 읽어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내가 읽겠습니다. 그녀는 곧게 앉아 문장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나는 거짓으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틀린 이름과 뒤집힌 날짜를 빌려 이 집의 밥상을 세웠습니다. 그릇은 깨지지 않았고 밥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름을 바로잡겠습니다. 아이가 자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니 기록 또한 어른이 되어야겠지요. 호적의 정정은 내가 먼저 청합니다. 혈연은 뒤늦게 밝혀질지라도 관계는 이미 충분히 자랐습니다. 나는 이 집의 어미였고 너는 이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도장으로도 지워지지 않겠습니다. 문장을 끝까지 읽자 그녀는 두 번째 장을 성우에게 넘겼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계에 상담 신청,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보호자 동의서,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상담 이름과 날짜를 바로잡는 동안 너와 선이 그리고 민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일은 숨김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길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낮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셨으니 저는 마무리를 맡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방문도 통화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정수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빈자리를 지키고 내일부터는 내가 이름을 지켜라. 그게 우리 둘의 몫이겠지요. 말끝에 옅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미소는 오래 울어 영영 마를 줄 알았던 자리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내년에도 물은 제가 먼저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공책에 적어도 되죠? 정수는 아이에게 온기를 가득 담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요. 적어야 잊지 않지요. 다만 내 글씨로 적어야 합니다. 내 말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상자 뚜껑 위에서 반짝였고 반짝임이 방 안의 구석구석을 한 번쯤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선이가 상자 곁으로 다가와 뚜껑을 완전히 덮을까 말까 잠깐 머뭇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하셨지요. 오늘은 반쯤만 덮읍시다. 닫을 수 있을 때도 열어둘 사정이 있지요. 숨이 통하게 반쯤 덮인 상자는 더 이상 불길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의 쉼표 같았습니다. 쉼표는 문장을 망치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숨을 건네주지요. 정수는 마지막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지킨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 죄를 나누어 들어주었으니 나는 그 지킨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밥상에 음식만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말과 물과 빈자리의 뜻도 함께 오르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송편 접시를 제법 가까이 끌어오고 접시 앞 빈자리를 한 번 더 쓸었습니다. 손바닥이 지나간 자리에서 아주 얇은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람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더 앉았습니다. 앉은 마음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린 움직임은 오래갑니다. 그 오래가 이 집의 내일을 단단히 묶어줄 것이라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가스불을 살짝 올렸습니다. 맑은 국이 한 번 더 끓어올라 가장자리로 고운 거품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거품을 숟가락으로 걷어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자, 이제 밥 먹읍시다.
오늘의 빈자리도 함께 앉아, 함께 먹고, 함께 쉬게 해줍시다. 그 말은 초대였고 선언이었습니다. 집은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그 한 문장으로 비로소 명절이 되었지요. 아침부터 이어진 소라는 길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다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송편이 접시에 가지런히 놓였고 나물과 전, 국 한 그릇이 조심스럽게 줄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예전의 밥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음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읽게 된 자리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한번 바라보더군요. 오늘 하루 내내 집안 공기를 뒤흔들던 그 상자는 여전히 식탁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반쯤 덮인 뚜껑은 숨을 쉬듯 가볍게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햇빛의 마지막 조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공책을 옆에 두고 오늘의 기록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오늘은 울음과 웃음이 같이 앉았다. 어린 글씨였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선희는 국을 덜어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성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오래 준비된 듯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민지야. 사실 오늘 제가 고백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정순의 눈이 살짝 떨렸고 선희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짐작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12살 때 본 수첩 이야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지요. 동네 어른들, 학교 친구들 그 말이 농담 같았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분명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거짓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셨다는 거려. 정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식탁 위를 두드리며 퍼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럼 지금까지 내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제가 알지 못하는 척하는 것이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송편이 몇 개 없을 때도 물이 먼저 올라올 때도 어머니의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묻지 않고 단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말씀하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선희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무책임하다고 회피한다고 힘든 일을 다 떠넘긴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이었던 겁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잘못 본 거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함께 짊어지고 있었구나. 성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혈연이 어떻든, 기록이 어떻든, 저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끝까지 어머니 아들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눈물로 젖었지만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민지는 공책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비밀이 있었지만 비밀보다 더 큰 건 사랑이었다. 정수는 흐느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회한과 안도, 그리고 늦게 찾은 평화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들의 손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지켜온 건 밥상이었지만 내가 지켜온 건 나였구나. 그리고 그 순간 빈자리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지켜온 세월이 있었지만 그 거짓 위에 쌓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명절 밥상은 다시 가족을 이어주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